4월과 5월은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운명의 봄입니다. 이달 말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과 다음 달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이 모두 역사적인 순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한반도 운명을 결정지을 첫 시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준비한 코너 한반도의 봄 2018 남북 정상회담. 거세게 꿈틀대는 동북아 정세를 하루하루 심도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 시작한 첫 코너에 평소에도 반갑지만 오늘 또 이렇게 모시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좀 짚어봐야 될 문제가 오늘도 역시 산적한데 CNN에서 미국과 북한의 접촉서를 보도하기도 하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 한번 미국이 재확인했다. 이걸 의제를 논의를 한 그런 부분을 대해서 확실히 좀 훈풍이 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북미 간의 5월 달에 정상회담 하기로만 지금 돼 있고 북한에서는 아직 북미 정상회담 한다는 얘기를 발표를 안 하고 있죠. 북한 내부에서는 과연 5월 달에 트럼프가 정상회담에 응할 것인가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도 자체를 안 하고 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공식적으로는 북미 간의 회담이 없는 것 같지만 물밑에선 접촉이 있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는데요.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이 정보기관의 수장인데 지금 국무장관으로 지명이 돼 있고 근데 미국의 체제 성격상 인준 청문회 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서 빨라야 이달 말에 국무장관에 취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국무장관으로 이렇게 활동하려면은 아직도 거의 한 달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자기가 지금 머물고 있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북한의 정보기관과 접촉해서 지금 회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내용 중에는 이제 장소 문제가 제일 관문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비핵화 의지를 북한이 예상보다는 더 진중하게 개진하고 있다. 뭐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차일피일 시간 미루고 꼼수 부리고 그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공식적인 회담보다는 물밑에서 접촉할 때 오히려 더 이 진중한 얘기를 북한이 할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 정상회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많고 무엇보다도 이 장소 문제부터 지금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먼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구위원께서 이 장소 문제가 물밑 접촉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미국은 워싱턴을 그리고 북한은 평양을 장소로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회담 장소가 갖는 그 상징적인 의미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양국이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북한과 미국 간의 의제는 어느 정도 지금 결정된 거라 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워싱턴에서는 이 비핵화라는 본질적 문제가 우선 해결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의제는 사실상 결정된 건 이제 다름이 없고 이 의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형식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북한으로부터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결단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이제 우선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결단을 이끌어내는 그 관련해서 이제 어떤 장소가 가장 최적일까 뭐 이런 고민을 이제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과거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이제 수교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었잖아요. 닉슨 대통령이 중국하고 수교를 할 때 이제 중국 북경을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다가 적지 중심부에 들어간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이라든지 이제 중요한 선언도 하고 이제 미중 간의 관계 정상화는 큰 이제 흐름을 이제 큰 틀에 이제 합의를 하고 이 국제 정세의 흐름을 이제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역사를 생각하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평양을 못 갈 이유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이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한테도 마찬가지고 미국한테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상끼리 만나면
뭔가 선물을 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선은 남북 정상회담도 그랬고 이제 북미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일단 평양에 초청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평양이 이제 홈그라운드에 이제 이점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우선 이제 신변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예. 또 이제 그 북한의 이제 주민들에게 뭔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의 나라의 지도자를 평양에 초청해서 이제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누고 뭐 의미 있는 합의를 한다면 예. 사실 그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나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뭐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통큰 지도 이미지도 보여줄 수 있고 이제 국제 질서 또는 새로운 어떤 동북아 질서를 자기가 이제 주도한다는 그런 느낌도 줄 수 그런 것도 있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도 평양 방문이 그렇게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진짜 비핵화의 어떤 결단도 하고 또 정말 미국 국민들에게 이제 북한 핵 포기를 확실히 이끌어낼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중요한 단서를 예. 또 그런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평양 방문도 사실은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도전적인 스타일, 또 선구사적인 기질 이런 걸 고려하면 충분히 평양 방문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근데 이제 개인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제 판문점을 또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남북한 정상회담, 또 북미 정상회담, 남북한 미국 정상회담이라는 필요하면 삼자 정상회담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큰 그림을 고려한다면 판문점이 가장 이제 유력한 또 이제 그런 걸 어떤 남북한 미국 삼자 정상회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어떤 좋은 장소라고 또 할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홍현유 생각은 어떠세요? 장소에 대한 장소는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9월달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는데 이게 큰 이벤트로 작동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 예. 이거를 생각할 거고요. 그러려면은 평양으로 간다 그러면은 대대적인 보도가 가능하다는 조건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예술단 우리 공연한 예. 거에서도 보시듯이 평양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녹화해서 보냅니다. 예. 그들이. 네. 그러니까 만약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면 이 미국의 뭐 CNN부터 시작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다 와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수 있는 걸 허용한다. 그럼 혹시 모를까. 예.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평양으로 가는 걸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평양으로 간다고 할 때는 만약 평양에 가서 아무 성과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 그야말로 정치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성과가 보장되면 예. 평양으로 갈 텐데 지금 아직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복합적으로 평양으로 가는 걸 망설이는 것 같고요. 울란바토르가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이 판문점으로 올 때도 판문점도 장소가 좀 협소해서 예. 대대적인 보도가 이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어떤 이벤트로 볼 때 우리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지만 미국의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클까? 예. 가장 크려면 역시 평양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김정은을 워싱턴으로 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예. 오라고 할 경우에는 또 이 북한을 정상 국가로 대우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거기서도 워싱턴이나 평양은 성과가 없이 부르거나 만약 김정은이 올 때 이 상당히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되는, 제3의 예. 장소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평양에서 한다 그러면 성과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미 예상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걸 거꾸로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스웨덴이나 이런 데처럼 멀리 가는 거는 김정은의 전용기가 그렇게 멀리 못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전용기를 보내준다면 몰라도 이렇게 먼 장소로 갈 것 같진 저는 않습니다. 그 왜 그러니까- 몽골인가요, 그러면? 예? 하필 왜 몽골이 지금 얘기가 나왔을까요? 몽골 같은 경우에 중국도 지금 북한은 중국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중국은 이제 아무래도 중립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중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한테 유리한 장소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중국한테 이렇게 선물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예.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하고 있는데 중국한테 왜 선물을 줍니까?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특수관계지만 미국하고도 가까운 몽골 같은 나라가 예. 좀 중립 지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몽골을 고려하는 것, 울란바토르가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대북 강경파 네오콘으로 알려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이제 미국 시각으로 오늘부터 이제 이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 존 볼턴이 지명된 이후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협상이나 다자간 협의에 조금은 부족하다.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는 스타일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남북 관계나 우리와의 미국과의 관계 어떻게 될 걸 보십니까?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네. 사실 미국의 이제 이른바 네오콘, 뭐 또 신네오콘이라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네.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그 강한 의견을 표시를 해도 일단 중요한 직책을 맡으면 사실 이제 대통령에게 가장 어떤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러니까 로열티가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존 볼턴이 사인 개인으로서의 그동안 이제 의견 표명했던 거하고 이런 중요한 자리에 들어갔을 때 의견 표명은 이제는 달라질 거라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분도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주목해라. 내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네. 대통령의 입을 주목해라.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과거 존 볼턴이 했던 그 얘기들은 과거 북한이 계속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시켰을 때 나온 얘기들이 상당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서 대화하고 협상하자고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이 존 볼턴 그러니까 국가안보 보좌관의 말은 이전과는 다른 어떤 톤이 달라지는 어떤 그런 목소리가 나올 거라고 일단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폼페이오 지금 이제 CIA 국장의 역할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실질적인 그 뭐 의제 장소 시간 뭐 기타 문제를 저는 이미 많이 조율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 정상회담 앞두고 실무회담, 예. 다양한 그 실무회담을 진행해 왔듯이 미국도 아마 다양한 실무 접촉을 했을 텐데 이 책임자 역할을 이제 지금까지 보면 이게 폼페이오 CIA 국장이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사실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금까지 북미 접촉에 관여를 사실상 안 해봤고 대통령을 이제 조언하는 자문하는 역할만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했고 이제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간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협상이 시작되면 이 폼페이오 이제 앞으로 이제 국무장관이 될 사람이죠. 이분이 좀 더 앞서서 하고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 있고요. 그 이제 아까 우리 홍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중간선거가 11월입니다. 네. 9월이 아니고 11월인데 11월 중간선거 때 이제 뭔가 어떤 그 자신이 이제 재신임을 받게 한 그 여러 가지 이제 업적들을 그 잘 쌓고 정리하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이제 북한과의 이제 비핵화 합의 이 부분도 중요한 성과라고 미국 내부 정치적으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존 볼턴 이분이 그동안의 강성 발언은 해원 초강경파 인사이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하고 합의가 깨진다든지 다시 과거와 같은 대결 긴장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미국의 중간선거에 유리할까? 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존 볼턴 안보보좌관 같은 경우에 매파, 초강경파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사실 그 이후에 좀 우려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미국식 일방주의에 대한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과연 한반도의 이 해빙 모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임 교수께서 상당히 좀 그 낙관적으로 보시는 것과 달리 저는 좀 비관적으로 좀 보는 게 측면이 있는데 존 볼턴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침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 결정적인 역할이란 게 정상적인 보좌 업무가 아니라 당시 이제 국무부 차관으로서 정보를 조작해가지고 조작해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고 보고를 해서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게끔 만들었던 사람이다. 울포비츠라고 국방부의 차관, 이 사람 뭐 세계은행 총재까지도 했죠. 두 사람이 네오콘의 아주 대명사인데
존 볼튼이라는 사람은 저는 그래서 미국인들이 저렇게 정보를 조작한 사람이면 이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다시 기용했다고 하는 게 전 매우 두려운 일이고요. 예. 이게 그러니까 이 미국의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을 세워놓고 신념에 따라서 정책을 맞춰나간 과거 전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을 저 사람 역시 악의 축의 일원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북한은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하는 것은 손해다라고 하는 폼페이오보다 오히려 더 강한 예. 이 사람은 네. 신념까지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거는 이제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우려만 하는 건 아니죠. 예.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으로서는 자기네가 여태껏 보지 못한 미국의 리더십을 본 거죠. 예. 이 잘못하다 정말 군사 공격을 당하겠다. 그러니까 꼼수 부리다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면은 어차피 미국은 우리를 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봐야 미국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협상이 깨질 것이다라고 네. 생각해서 더 강경책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강대강이 부딪혀서 뭐 아니면 도식으로 만약 협상이 깨져서 트럼프가 박차고 나오면 바로 군사행동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과거 다른 어떤 지도부보다도 미국의 지도부, 이 지도부는 군사행동까지 가능하다라고 예. 볼 때는 지금은 완전히 한반도의 봄이지만 예. 5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이 깨졌을 때 진짜로 우리가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가능성의 영역을 지금까지 10%도 안 봤지만 그때 되면 50%가 넘게 봐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다, 으시시한 존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서도 좀 동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있지만 그 이라크하고 이제 한반도 문제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일단 분단국이고 네. 북한만 따로 떼어서 볼 부분이 아니라 네. 북한을 생각할 때 늘 남북한은 사실은 묶여 있는 거거든요. 북한만 선제 타격을 해서 뭐 전쟁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 뭐 그런 구상은 할 수 있고 또 볼턴 같은 이제 과거에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정보를 조작해서 또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북한을 공격하는 부분은 남북한의 공동 문명이 걸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보 조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북한을 어떻게 한다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있는 거고요. 예. 지금 남북한에 계속 북미 간의 대화가 아직 이제 정상회담이 아직 안 열려서 가진 성과는 안 나오고 있지만 남북한에 지금 신뢰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막는 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목표고 또 말씀대로 이제 그런 가능성은 늘 생각하면서 네. 염두에 두면서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북미 간에 다시 뭐 전쟁 국면을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일단 보고 있고 그런 이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3자 모두에게 아주 심대한 타격을 네. 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일단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이 조금은 다른 전망을 내주셨는데 한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이 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먼저 자신들의 체제 보장을 해주면 비핵화를 하겠다. 즉 선결 조건으로 체제 보장을 내세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는 또 미국의 비핵화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된다. 이 부분과도 확실히 대치되는 입장이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 뭐 동시병행적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데 미국은 북한이 먼저 폐기해라 리비아처럼. 그러면 우린 착한 나라기 때문에 당연히 너희 체제 보장해준다는 거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거꾸로 오히려 북한의 입장이 더 강하죠. 왜냐하면 미국은 북한보다 뭐 경제력으로는 한 600배 이상 강하고 군사력으로도 핵무기 수로 볼 때 20대 5천이니까 그건 뭐 250배 그런 나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선행동을 요구하는 건 나더러 죽으란 얘기다. 네. 나는 어떻게 당신을 믿느냐. 더군다나 자기보다 한 50배 이상 더 센 실체인데.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북한에게 동시행동 정도도 안 해준다면 북한은 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인질로 잡고 남한을 인질로 잡고 끝까지 벼랑 끝 전술로 가서 결국은 또 미국은 미국대로 약점이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은 뭐 자기 선거를 안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11월 달에 당장 평가를 받아요. 따라서 그 약점을 이용해서 벼랑 끝 전술을 피면 미국은 또다시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보다 뭐 한 50분의 1 정도로 약한 나라지만
미국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깨진다. 깨지면 아까 제가 생각하는 그 시나리오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것이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에도 2차례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안 된다. 예.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 허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도 하나의 국가예요. 더군다나 초강대국이에요. 근데 이를테면 작년에 8월 달에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 얘기를 하니까 북한이 그렇다면 괌에 대한 포위 사격을 해서 우리 실력을 보여주겠다 그랬잖아요. 만약에 김정은이 안 했기에 망정이지 괌에 대해서 포위 사격한다고 쐈다. 그러면 거의 저는 90% 이상 미국은 북한을 공격했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하고 상의할 필요도 없어요. 아마 우리한테 통보는 해주겠죠. 미국의 영토를 직접 공격했다라고 미국은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해도 미국은 자기의 방어를 위해서 이건 유엔의 헌장에도 부합되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공격을 받으니까 북한을 그냥 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그 한도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 의지가 전쟁은 막겠다라고 해도 미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움직일 때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일단 주한미군에 뭐 이렇게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 그러냐. 그러면 주한미군은 가만히 있으라 그러고 태평양 함대에 떨어 북한을 공습하라 그런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미국을 너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동맹이지만 100% 믿기는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한 채 빈틈이 없는 정도로 이렇게 아주 현명하고도 주도 면밀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훨씬 더 우리는 외교가 치밀하고 더 잘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김정은 위원장이 아직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 전달했다는 그 메시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이 대화가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갈 동안은 도발을 안 한다라고 약속을 한 것 같으니까 그만큼 우리 역할이 더 중요하겠죠. 이 대화의 끈을 놓지 않도록. 그런데 어쨌든 홍 의원님 말씀대로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 그리고 미국이 가고자 하는 길, 전혀 지금 타협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비관적인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이제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 이게 막연한 낙관이 아니고요. 어떻든 지난해 말까지 아까 말씀대로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전쟁까지 갈 수가 있는 그런 아슬한 상황이 이제 전개되었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해서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이제 자기 체제 생존이 어렵다. 그러면 그 미국과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이제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이렇게 인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또 뭐 그 기만을 하거나 또 어떤 속임수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이 김 위원장이 지금 절감하고 있을 거라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면 또다시 그런 전쟁의 어떤 상황까지 그런 시나리오까지 예상할 수 있다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근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까지 나온 것 방식으로 봐서는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 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지만 자기 정권을 내놓으면서까지 핵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구나. 그게 이제 체제 안전 보장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근데 체제 안전 보장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아마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할 텐데 물론 뭐 군사적으로 침공하지 않겠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중요한 것은 어떤 합의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뢰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김정은 위원장을 믿을 만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식하게 하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도 뭐 그동안 해온 어떤 행동을 봐서는 도저히 못 믿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짧은 시간 지켜보니까 뭔가 이게 미국이 느껴온 위협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타입을 이끌어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확신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그 과정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나와 있는 신호를 봐서는 저는 긍정적이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도 적어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할 의지는 있는 것 같다. 그걸 계속 확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제 그 좀 디테일에 들어가서 과연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걸 이제 확고하게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느냐 그런 장치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게 이제 지금 관건인 거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정상회담에 식물회담에 이제 논의될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도 이제 감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네.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북미 간의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 흐름이 더 잘 이렇게 되도록 지속되도록 만들어내고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이든 북한이든 모두가 좀 평화롭고 또 번영하는 그런 어떤 이제 토대를 만들어내냐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첫 코너 한반도의 봄 2018 남북 정상회담은 이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리고 홍연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이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